안녕하세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내년 2026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저다 보면서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네 가지 이야기인데 이걸 하나로 깨어보니까 2026년 어쩌면 그 이후의 세상을 움직일 거대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왜 잘 나가는 기업들조차 내년도 사업 계획에서 신규 채용이란 단어를 지우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2008년 금융위기를 맞췄던 빅쇼트의 바로 그 남자가 왜 지금의 AI 열풍을 향해 거대한 거품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이죠. 수십억 달러 규모로 커진 대리모 산업의 이면에 어떤 그늘이 있는지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 내내 부의 상징이었던 자원의 가치 서열이 뒤바뀌는 사건, 바로 은 1온스가 원유 1배럴보다 비싸진 현상의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어왔던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럼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쇼피파이 같은 회사는 내년에 직원을 동결하거나 줄인다고 아예 공언을 했고 CEO의 3분의 2가 해고나 인력 동결을 생각하고 있대요. 3분의 2나요? 네, 새로 사람을 뽑겠다는 곳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배경에 바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인공지능 AI. 특히 미국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총재가 한 말이 핵심을 찌르는데요. 기업들이 AI가 어떤 일자리를 대체할지 파악하기 위해 일단 채용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사람 뽑는 걸 멈추고 AI로 뭘 할 수 있을지 뭐랄까 각을 재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예전에는 회사가 크려면 무조건 사람을 더 뽑아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사람, 즉 노동에 투자하기보다 기술, 즉 자본에 투자해서 아, 군살 빼기에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군살 없이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소위 말하는 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실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엔 공장 노동자 같은 블루칼라 직업이 주 타겟이었다면 이번엔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이런 고연봉 전문직, 소위 화이트 칼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공포 심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IBM의 자발적 퇴사율이 2%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30년 만에 최저치예요. 자발적 퇴사율이요?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려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치는 보통 고용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건강 신호로 해석돼요. 이게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움직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30년 만에 최저치라는 건 지금 직원들이 여기서 나가면 끝이다 라는 생각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제 주변만 봐도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 같으면 불만이 있어도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버티는 분위기랄까요?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반기고 있어요. 자연감원은 우리의 친구, attrition as our friend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누군가 퇴사하면 그 자리를 새로 뽑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이는 거죠. 와,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일자리 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의 무서운 전조예요. 일자리 없는 성장이요? 네, 정말 기이한 경제 역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전체의 부, 즉 GDP는 분명히 성장하는데 정작 사람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이건 대체 이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모든 걸 걸고 투자하는 바로 그 AI가 사실은 거대한 거품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그냥 경고가 아니라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직접 나섰어요. 이 사람이 경고하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니까요. 마이클 버리가 AI 열풍의 심창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펠런티어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데 돈을 거는 공매도에 들어갔어요.
그는 지금 이 광풍이 2000년대 닷컴 버블, 2008년 주택 버블 때와 소름 돋게 똑같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스스로를 카산드라에 비유했죠. 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극적인 예언가요?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좀 오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는 건가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공급업체 자금 지원,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관행을 정면으로 저격했어요. 공급업체 자금 지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비싼 카메라를 팔고 싶은데 구매자인 당신이 돈이 없다고 해봐요. 네. 그럼 제가 당신에게 카메라 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제 장부에는 비싼 카메라를 팔았다고 매출이 찍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돈이 오간 거죠. 벌이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하는 일이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와, 그거 완전 조삼모사 아닌가요?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게 해서 매출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버리가 이걸 과거 엔론 사태에 비유했던데 그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 부정 사건이었으니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펠런티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 수익의 대부분이 소수의 정부 계약에만 의존해서 너무 불안하다. 둘째, 회사 실적에 비해 경영진이 너무 많은 주식 보상을 챙겨간다. 한마디로 속빈 강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방식, 펠런티어의 사업 구조,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뜨겁잖아요. 펠런티어 CEO는 버리를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했던데요. 대부분은 벌이가 걱정하면 오히려 사야 할 때라며 조롱하는 분위기예요. 하긴. 하지만 벌이는 늘 한 발 앞서갔죠. 그는 이번에도 자신이 너무 이를 뿐 결국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거품은 터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하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두려워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AI 산업 자체가 거대한 거품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이렇게 디지털 세상의 추상적인 가치를 두고 갑론박이 벌어지는 와중에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다음 자료는 우리를 가장 근원적이고 물리적인 가치, 바로 인간의 생명 문제로 끌고 가더라고요. 미국의 대리모 산업에 대한 기사였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리아 트렌트 윌슨이라는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분은 세 번째 대리모 출산을 하던 중에 태반 유착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돼요. 결국 아이를 낳고 자궁을 드러내야만 했죠. 세상에.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더라고요. 맞아요. 아이를 의뢰했던 부모가 갑자기 비용 지급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녀는 자궁도 잃고 2억 원이 넘는 의료비 빚까지 혼자 떠안게 된 거죠. 기사를 보니 다행히 판사가 이 계약은 여성의 몸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했다면서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고는 하던데 이게 그냥 운이 나쁜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현재 미국에서 대리모 에이전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법이 있는 주는 뉴욕이 유일해요. 아, 뉴욕한 것뿐이라고요? 네. 다른 주에서는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에이전시를 차릴 수 있어요. 그럼 부실한 업체들이 마구 생겨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부실 에이전시들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의뢰 부모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계약을 밀어붙였다가 문제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대리모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시장이 돈이 된다는 거란 사모펀드나 벤처 캐피털 같은 거대 자본이 뛰어들면서 이 산업이 완전히 상품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기사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마치 택배 물건 찾듯이 픽업 서비스처럼 넘겨받는 장면 묘사는 정말 그 이미지가 잊히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져서요. 그 장면이 이 산업의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과거에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인 선물, 이런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철저히 돈이 오가는 비즈니스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는 명백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해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리모들이 착취당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자본 앞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걸 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다른 가치들도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침 다음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었어요. 지구의 자원, 그 가치의 기준이 뒤바뀌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론스의 은 가격이 1배럴의 원유 가격을 넘어섰다는 뉴스였죠. 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983년에 WTI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2020년 팬데믹 때 유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기현상이 있긴 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2020년에는 전 세계 공장이 멈추면서 원유 수요가 갑자기 사라져 유가가 폭락해서 벌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아, 하지만 이번에는 유가가 폭락해서가 아니라 은 가격 자체가 폭등하면서 가격이 역전된 거예요. 은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올라서 온스당 76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아니 은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금도 아닌데요?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이에요. 산업적 수요와 투자 수요가 쌍끌이를 한 거죠. 먼저 산업적 수요를 보면 은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예요. 아, 전 세계가 친환경 유라제로 전환하면서 태양광 패널 수요가 폭발했고 지금 채굴되는 은의 30%가 태양광 산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숨은 수혜주가 은이었군요. 그럼 투자 수요는 왜 늘어난 건가요? 최근에 금값이 온수당 4,500달러를 넘어서면서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을 피할 안전자산으로 금보다는 아직 저렴한 은으로 물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2의 금으로 주목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은 산업에서도 필요하고 투자처로도 매력적인 만능 자원이 된 셈인데 반대로 원유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보죠? 네, 지금 시장에는 원유가 넘쳐나요. 미국도 생산량을 늘리고 오펙도 증산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배럴당 5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특히 생산 단가가 비싼 셰일 오일 업체들에게는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지대, 데인저 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현상을 단순히 은이 원유보다 비싸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네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이건 전통적인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걸 실물자산 시장이 증명해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블랙골드, 즉 석유의 가치가 이제 그린골드라고 할 수 있는 은에게 왕좌를 내주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니 정말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AI는 일하는 방식과 투자의 공식을 바꾸고 있고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자본의 논리 앞에 새로운 길문을 던지고 있으며 지구의 자원을 평가하는 기준마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모두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제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 투자의 가치, 생명의 가치, 자원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던 기준에서 벗어나 전례 없는 속도로 재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 같은 노동의 가치가 AI로 대체될 수 있고 인간의 생명마저 상품처럼 거래되며 지구의 자원 가격표가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이 시대에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래를 준비하시겠습니까?